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 어떤 전하를 띈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그 입자에 자기장이 가해지는데 그 자기장이 그 입자의 속도 벡터와 수직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그 입자는 원운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원운동을 하는 그 평면에 속도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 벡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죠. 원입니다. 이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구심력으로 이게 속도 벡터하고 이게 이제 자기력이 되고, 이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 평면 내에서 자기장이 이 속도 벡터의 수직일 때, 즉 속도 벡터는 평면상에 있고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뭐 들어간다든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장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Q에 V 곱하기 B 이렇게 하는데, B 벡터는 아래로 내려가고 V는 위로 가니까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오른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왼쪽으로 이제 힘 벡터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힘 벡터가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장을 가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려고 이제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죠.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하려고 휘어질라 그러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라고 하는데 플러스 전하 있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전기장이 있을 때 요 플러스 전하가 맞는 힘은 이와 같은 그 자기력 더하기 자기장에 의한 그리고 속도 벡터가 있을 때 생기는 자기력 더하기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의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 그러니까 자기장과 전기장이 공존하는 어떤 공간에서 이 자기장에 의한 힘과 전기장에 의한 힘을 합했을 때 얻어지는 힘을 갖다가 로렌츠 포스라 그래요. 이 로렌츠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1853년에서 1928년까지 사는 분인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좀 현대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아주 맹활약할 때 이 양반은 이제 원로죠. 나이가 꽤 들어서 1차 대전이 끝난 지 10년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 혼란기에도 물리학은 발전을 했고 그 시기에는 이제 원로의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로렌츠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력이 이쪽으로 작용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력은 반대로 작용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플러스 전기를 띤 그 입자가 받는 대전 입자가 받는 힘은 자기력과 전기력의 합인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지오메트리 상에서는 자기력이 지금 이쪽으로 작용할 때 전기력이 정반대로 작용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을 합한 게 0이 되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해서 서로 상쇄해 버리죠. 그래서 힘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요 입자의 질량의 m이라 그러면 ma인데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자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남았는데 이 공간에서 이 입자가 받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상쇄할 경우에는 이 입자는 똑바로 가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가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속도가 관건인데요. 속도가. 전기력은 속도와 관계가 없는데 이 자기력은 속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작으면은 전기력이 우세할 것이고 속도가 크면은 자기력이 우세할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속도를 쭉 변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두 개가 정확히 상쇄되어서 0이 되는 순간이 되는데 그런 경우 이건 쭉 뻗어가게 되고 그때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 전기력은 Q 곱하기 E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력은 QVB 인데 왜냐하면 이제 V 벡터는 1로 향하고 B 벡터는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두 개가 서로 수직하죠. 그러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전기력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방향은 정반대가 되고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조건, 이것으로부터 이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전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의 비, 요 값하고 일치할 경우 이 속도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속도가 여기서 이제 대전 입자가 튀어나오겠죠. 속도 벡터 V를 가지고. 그래서 이 속도 벡터 V의 크기가 V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지금 이 방향으로 V가 이제 이 입자의 속도 V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속도 벡터의 크기가 요 B분의 E가 됐을 때 로렌츠 포스는 0이 되고 즉 자기력과 전기력이 서로 상쇄를 해서 입자는 그냥 등속도로 직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자가 등속도로 직진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그때의 조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입자의 속도가 전기장 나누기 자기장이 됐을 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입자의 속도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은 그럼 자기력이 크니까는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입자의 속도가 작으면은 이게 작으면 전기장이 셀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정확히 입자의 속도의 크기가 정확히 전기장 나누기 자기장 이렇게 됐을 때는 입자는 직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입자의 속도를 우리가 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뭐 10의 6승, 7승, 8승 뭐 광속도에 접근할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이거 10의 8승이 되면 그게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면 이게 광속도잖아요. 엄청 빠른 건데 입자의 속도가 뭐 10의 6승, 7승 되면 굉장히 빠른 거죠. 이제 그렇게 빠른 입자의 속도를 재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추하죠. 요렇게 했더니 E와 B의 비를 요렇게 했더니 입자가 직진을 하더라. 그러면 그때 입자의 속도는 E 나누기 B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입자가 직진하게 되면 그때의 속도는 뭐냐면 그때 전기장의 세기 나누기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직진하는 상황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입자가 여기서 나와 갖고서 쭉 직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입자의 속도의 크기는 바로 여기 걸어준 전기장 나누기 자기장 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따로 입자의 속도를 구하려고 측정하려고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입자가 직진하는 것만 확인하면은 그 입자의 속도는 전기장의 세기 나누기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 하면은 입자의 질량을 얻고자 하는데 이용해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자들이 뭐 힐륨의 원자핵, 즉 뭐 알파 파티클이라든지 뭐 양성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궤도 찾는 방법은 그 어떤 공간에다가 이제
작은 압력으로 뭐 아르곤 가스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입자가 지나가면서 아르곤 가스에 부딪혀서 뭐 푸른빛을 아르곤 가스가 내고 해서 이제 입자의 궤적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자의 궤적이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원운동을 할 때에 원운동의 이 반지름, 원운동의 반지름을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장치, 이렇게 속도 선택기에다가 또 하나의 장치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거는 그 입자의 질량을 분석하는 질량 분석기가 돼요. 그러니까 속도 선택기 더하기 앞에서 우리가 이 궤적을 보는 방법, 뭐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챔버에다가 공기를 빼고 아주 약한 압력의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갖고서 이제 궤적을 보게 되는, 그러면 궤적이 보이면 반지름을 갖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 원궤도를 보고서 반지름이 얼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정확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여하간에 측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요 반지름을 측정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입자의 질량과 전하의 비를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질량과 전하의 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5년에 했고,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에 거치면서 전자의 질량을 몰랐어요. 네, 전자의 질량을 모르는 거예요. 전자의 질량도 모르고, 물론 전자의 전하량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도 모르고 전자의 전하량도 몰랐어요. 근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둘 다 모르지만은 전자의 질량 나누기 이 전자의 전하량의 비를 갖다가 이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추후에 이 비를 결정한 다음에 추후에 1920년대에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했죠. 그럼 이제 요 비를 알고 전하량을 결정했으니까 비로소 그 밀리칸의 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이 결정되면서 전자의 질량 또한 결정이 돼서 그것이 바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1920년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원운동하는 이제 하전 입자에 대해서 그 반지름은 그 속도하고 여기 걸어준 자기장, 여기 걸어준 자기장을 B0라 그러면 B0하고 이제 전하량이 Q이고 질량이 M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력 이꼴 구심력이죠.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되니까는 그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로부터 이제 반경과 속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B0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까 원운동하는 그 지역에서의 자기장이 B0고, 요 B는 뭐냐면 여기 속도 선택기, 여기서의 자기장이 B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B인, B0인 이렇게 하는데, 요 B인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의 B가 되는 것이고, 여기 B0는 이 공간에서 원운동하는 공간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B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죠. 여기 자기장과 여기 자기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속도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결정했잖아요. 그죠? 속도는 전기장의 세기 나누기 자기장의 세기로 속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속도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V 대신에 B분의 2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이쪽으로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Q분의 M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Q분의 M. Q분의 M은 2분의 R B0 B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속도의 역수죠. 그죠? 속도의 역수.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Q분의 M은 어떻게 되냐면은 R B0, 그러니까 Q분의 M은 Q분의 M이라고 하는 거는
R B0 나누기 V거든요. V가 분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V가 분모로 들어가면 이거는 2분의 B가 되죠. 그죠? 2분의 B. 그래서 여기 이제 R B0가 있고 V분의 1이니까 이제 2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Q분의 M은 2분의 R B0 B.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자기장을 곱해요. 곱해주고 요 측정된 궤도 반경 나누기 여기서 직진하기 위한 그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알았죠. 그죠? 전기장으로 나눠주면 바로 요 입자의 전하량분의 질량이 나오는데 요 입자가 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전자의 질량 나누기 전자의 전하량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1895년 톰슨이 실험을 해서 이걸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이 1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그리고 1920년대 초에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하고, 따라서 이 값을 알고 있는데 전자의 전하량을 알게 되니까 전자의 질량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자의 질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독립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입자를 이제 어떤 특정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이제 입사시켰죠. 입사시킨 다음에 요까지 요거 이렇게 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속을 시키면서 계속 뺑글뺑글 돌려요. 뺑글뺑글 돌려서 점점점 에너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면은 결국 이제 그 입자의 반지름도 커져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속도가 커지면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키우면은 반지름이 커져서 이제 반지름을 많이 키운 다음에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큰 것이 어디에 부딪히면서 뭐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뭐 이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용되는 이제 그런 경우의 그 장치를 이 사이클로트론이라 그래요. 사이클로트론. 우리가 이제 사이클 하면은 뭐죠? 사이클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사이클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돈은 어떤 그런 장치니까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 그러고, 우리가 사이클론이란 것도 있죠. 사이클론인가 이렇게 쓰나, 이것도 이제 소용돌이, 이게 바람이 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돈다 이제 그런 의미고, 사이클로트론 같은 거는 대전 입자를 빠른 속력으로 가속을 시키면서 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에너지가 큰 입자를 만들게 되면 그걸 어디다 부딪혀 가지고서 뭐 어떤 물질 연구를 한다든가, 부딪히면 이제 그 물질이 변성이 되죠. 에너지를 받아서 뭐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뭐 암세포 같은 거에다가 굉장히 부딪히면서 그게 이제 열을 내게 되면은 암세포에 굉장한 열을 가하게 되는 거니까 암세포를 뭐 이렇게 태워서 없앤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온 다음에 뺑뺑 돌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가속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 전자에 전압을 걸어주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만큼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돼서 가속을 시킬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 얘기는 이제 속도도 물론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가속을 시키니까는 속도가 커져요. 속도가 커지면은 맞지만은 속도가 커지면은 반지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반지름을 키우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에너지가 충분히 됐을 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용으로 쓰는 이제 그런 장치를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 하는 공간에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일렉트론들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안 사실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어떤 공간에 밀집해서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렉트론이 흐르는 건데 우리가 일렉트론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플러스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프로톤은 무거워서 이제 잘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자 핵 속에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못 움직이고 결국 이제 이 전기 현상은 전부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기적인 이론은 그냥 플러스 전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냥 해요. 이게 전통인 거죠. 이런 게 분명히 틀리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바꾸지 말고 우리 그냥 쓰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는 방향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전기공학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알고는 있겠죠. 전자가 흐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때 또 전자가 해서 반대로 가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프로톤에 플러스를 부여하고 전자에 마이너스를 부여했는데 그게 신의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다가 플러스를 줄 수도 있어요. 프로톤에 마이너스 줄 수도 있어요. 누가 뭐래요? 프로톤이 지금은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프로톤을 마이너스라고 전자 플러스로 해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이 전자가 흐르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흐르는 거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전자를 플러스로 놓고 하면 돼 그냥.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전자를 마이너스로 놓는 게 컨벤션인데 뭐 흐름을 할 때는 뭐 플러스로 놓고 이제 나중에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였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라고 누가 이전에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개념할 필요는 없고 여하간에 전하량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흘러가느냐 하는 건데 하나가 흘러갈 때의 자기력을 받는 것이 요만 Q의 V 곱하기 이제 B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 속도는 전자가 그 굉장히 전자가 속도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겠죠. 뭐 10의 6승 뭐 100만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서로 이제 랜덤하게 하나는 동쪽으로 가면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드립 빌러시티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드립 빌러시티는 뭐 0.1mm 정도 이 정도 아주 느린 속도로 가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동시에 움직이면 그 동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거시적인 전류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요 속도는 드립 빌러시티예요. 전기장애에서 만들어지는 유동 속도. 이렇게 이제 속도 대신에 요 유동 속도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 하나에 대해서 요만큼의 힘을 받는데 근데 이제 어떤 지역 자기장에 가해지면 어떤 지역 내에 이만큼의 전자들이 다 힘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 즉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이제 요 단면적이 A고 이 길이가 L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피는 A 곱하기 L이죠. 그 다음에 N은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전자가 있느냐를 곱해주면은 이 지역 전체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나오고 전자 하나가 받는 힘이 이만큼이니까 여기 있는 전자 개수를 곱해주면은 여기 전체에 있는 전자들이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전기가 흐른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속도 벡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장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V 벡터, 즉 위쪽을 향하는 V 벡터에서 이 지면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은 오른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힘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도선이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은 이제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플러스 전하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V 벡터가 되는 거예요. B 벡터는 아래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V 벡터에서 안으로 가는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려주면은 나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힘은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도선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도선이 힘을 받아서 휘는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도선이잖아요. 도선의 길이가 L,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L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를 끊어서 요 길이가 L인 거예요. 요 길이 L인 도선이 받는 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되는데 이거를 뭐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에 19승 쿨롱 그다음에 여기 개수 뭐 10에 뭐 20매승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I가 뭐였냐면은 NQVDA예요. 그래서 NQVDA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같은 상황에서 드립 필러시티, 그 전자의 드립 필러시티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하죠. 수직하니까 이제 요것의 힘의 크기는 그냥 힘의 크기 FB의 크기는 그냥 곱해주면 되죠. QVD BNA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NQVDA 즉 여기 N 요거 N QVDA를 빼면 뭐가 남아요? 그게 이제 I예요. 빼면 뭐가 남냐면 B와 L이 남아요. 그죠? NQVDA니까 그래서 FB는 여기 뭐냐 하면 QVDB 곱하기 NAL 이렇게 되는데 전류 I가 NQVDA 이렇게 되니까 그게 I가 되고 나머지는 B와 L이 남아요. 그러니까 I의 L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방향을 나타내려면 두 개의 벡터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서 이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이제 오른 나사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속도 벡터가 없어져서 전류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류를 벡터화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류를 벡터화하지는 않아요. 전류를 벡터화하지 않고 요 길이 L을 갖다 벡터화를 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류 밀도는 벡터였죠. 전류 밀도는 뭐 시그마 E 이렇게 해서 전기장 벡터와 평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류 밀도는 벡터화를 했는데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 밀도 곱하기 단면적 하면 전류가 나오면 그럼 이게 벡터니까 이걸 벡터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벡터화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요 길이 L을 벡터화해요. 그래서 길이 L을 벡터화하는데 그러면 벡터화했으면 L 벡터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은 바로 요 드립 필러시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바로 드립 필러시티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류 I의 방향을 얘기했죠. 그 전류 I의 방향이 바로 L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줬죠. 그죠? 전류의 방향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을 줬잖아요.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휘기 전에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거죠. 이거 옆으로 휜 방향이 아니고 전류의 방향은 똑바로 이렇게 쭉 뻗은 방향. 이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L벡타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L벡타는 크기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요 도선의 길이 요게 L이고 그 L벡타의 방향은 바로 뭐냐 하면은 휘기 전에 힘을 받아서 도선이 휘기 전에 그 이제 전류가 쭉 뻗어가는 그 방향이 바로 L벡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FB를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은 자기력은 그러니까 자기장 하에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전류 I 그죠? 전류 I 곱하기 L을 벡터화 했죠. L 곱하기 B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드립 빌러시티 곱하기 B 벡터였는데 이제는 드립 빌러시티 대신에 L 벡터 이렇게 놓고 이제 B는 그대로 똑같고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이제 이 어떤 길이가 L인 도선이 자기장 B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전류 I가 흐를 때 그 도선이 맞는 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선이 쭉 뻗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쪼가리 잘라서 이렇게 조각 잘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휘어 있으면은 가능한 한 잘게 잘라서 요 한 부분이 직선이 되면 되죠. 이게. 곡선으로 휘어 있더라도 그걸 잘게 자르면은 이제 그 잘려진 부분이 직선처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DS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직선으로 쭉 뻗은 L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분은 이제 요 L 대신에 DS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요 DS는 작은 양이니까 DFB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뻗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 뻗어 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요거를 적분을 해준 다음에 전류의 크기를 곱해주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선이 받는 힘 벡터가 나온다. 즉 힘의 크기 및 방향까지를 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